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울산 출신의 대학생이 서울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난 울산이 고향이고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어. 1학년 1학기엔 기숙사에서 지냈지만 기숙사 통금 시간 등으로 너무 갑갑해서 결국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기로 결정했어. 문제는 방값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었는데 주위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교 바로 앞이 아니더라도 10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주위도 조용하고 월세도 15만 원 정도의 저렴한 방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학교 앞 부동산이 아니라 친구가 추천해준 지역에 동네 부동산으로 향했어. 그날은 오전 강의만 있어서 강의 끝나고 방을 보러 가겠다며 부동산에 연락을 해두었고 아주머니도 그러라고 했어. 부동산에 도착해서는 원하는 가격대의 방을 이야기한 뒤 아주머니의 경차를 타고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어. 총 5개 정도의 방을 보기로 했는데 5개의 방 모두 마음에 드는 방이 없었어. 대부분이 공과금이나 기타 비용이 너무 심하게 나왔기 때문이었어. 그렇게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갈까 했는데 아주머니가 잠시만 기다리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어. 거기 방 조만간에 뺄 거라 그랬죠. 그럼 지금 학생 한 명이랑 보러 갈게요. 잘 됐네요. 등등의 이야기를 하다 전화를 끊으시고는 생각해보니 마침 좋은 방이 있는데 거기 거주하는 학생이 조만간 이사 간다고 했던 게 생각났다며 그 방을 보자고 하셨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과금, 전기세, 가스비 등등이 엄청 저렴했고 위치도 괜찮았어. 그래서 나는 당연히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아주머니는 분명 마음에 들 거라며 운전을 시작하셨어. 그렇게 도착한 방이 방지였는데 출입문이 조금 허술하다는 걸 제외하고는 건물 내부는 매우 깔끔했어. 방도 3개에다가 다른 방에 비해서 크기도 꽤 큰 곳이더라. 아주 예전에는 새 식구가 살기도 했다고 했어. 하지만 좀 오래된 건물인데다 외진 곳이라 가격이 싸다고 하셨어. 아주머니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셨는데 마침 방 안에는 이삿짐이 꽤 포장되어 있었고 이 방에서 살던 학생처럼 보이던 내 또래 남자가 이사 박스를 정리 중이었어. 학생, 집에 있었네. 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리고 집주인은 안쪽으로 들어오라는 손동작을 했어. 여기 계약할 건 아니고 그냥 잠시 들린 거예요. 화장실 문도 열어보고 창문도 다 열어보고 현관문도 끝까지 다 열어보라고 하셨어. 이런 거 잔고장 있는 건 이사 오기 전에 확인해야 말썽이 없어요. 라고 덧붙이셨지. 그래서 난 창문부터 화장실 문, 현관문까지 다 열었어. 그리고 환기 잘 되나 확인 좀 해보자며 아주머니가 잠시 열어두자 하셨어. 그리고는 아주머니는 나에게 공과금 설명을 천천히 한 번 더 해주셨어. 난 아까 들어서 알고 있다고 했고 아주머니는 이런 거 헷갈려하는 학생이 많다며 확실히 해야 한다고 하셨지. 그때 집주인 학생이 마실 거라도 좀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꺼냈고 아주머니가 그 공과금이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네. 확인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내 등 쪽을 밀며 문 밖으로 나갔어. 집주인 학생은 말없이 냉장고를 계속 뒤지고 있었어.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는데 내 등에 올린 아주머니 손이 매우 떨리고 있는 거야.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아주머니는 내 손을 잡고 얼른 차에 태우고 문을 잠그고 시동을 걸었어. 나도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 집주인이라는 사람은 몸이 안 좋다고는 했지만 집인데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다 포장된 이삿짐을 계속 만지는 듯한 행동을 하며 자꾸 정면은 보여주지 않는 거야. 차 시동이 걸리고 출발했는데 큰 도로에 차가 나오자마자 아주머니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어. 1시간 정도 뒤에 연락이 왔어. 원래 집주인인 학생이 학교 간 사이에 도둑이 든 거였다며 마침 그때 나랑 아주머니가 방문했던 거라고 했어. 우리 둘은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올 때까지 머리가 멍하고 정말 무서웠어. 부동산에 도착하고 나서 아주머니가 같이 따뜻한 거라고 먹자 하셨고 나도 그러자고 했어. 혼자서 있기 무섭고 몸에 오한이 느껴졌거든. 같이 밥을 먹으며 내가 아주머니한테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그 건물은 여자 전용 원룸이야. 학생. 아주머니는 애초에 통화할 때도 아마 집주인이 없을 거라는 통화를 한 상태였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누가 있는 걸 보고 남자친구나 오빠인가 생각도 했지만 행동이 너무나 어색하더란 거야. 혼자였으면 바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내가 있어서 차마 그러지는 못했다고 하셨어. 그리고 현관문이나 창문 이런 걸 다 열어놓으면 해코지 못할 거란 생각에 일부러 활짝 열어두셨다고 했어.
나중에 듣기로는 마스크와 모자 때문에 범인이 잡히진 않았고 나는 다시 기숙사에 들어가기로 했어. 물론 다른 동네의 방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런 엄두가 안 나더라고. 도둑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자체도 정말 무서웠지만 정말 무서웠던 건 나와 아주머니가 차에 탑승하고 시동을 거는 동안 원룸 건물 모퉁이에서 우리가 타고 있는 차를 몰래 지켜보던 그 사람의 모습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 두 번째 이야기, 묘지 위에 세워진 아파트의 귀신 이야기. 내가 옛날 아파트에 살던 때의 이야기야. 우리 아파트가 묘지였던 곳을 밀어버리고 지었었거든. 그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기가 약해서 그랬는지 헛것을 자주 보곤 했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귀신일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으니 한번 적어볼게. 여자는 앉아서 머리를 감는 경우가 많을 텐데 남자는 대부분 샤워할 때 서서 머리를 감잖아. 그때 하루에 한 번씩 머리를 감는데 내 머리카락이 아닌 게 자꾸 내 어깨와 목 주변에 엉키는 거야. 그 당시 난 학교 도발 규정 때문에 스포츠컷이었는데 긴 그것도 아주 긴 생머리에 머리카락이 자꾸 엉키는 거야. 다 씻고 나면 목 주변에 60cm 되는 머리카락이 엉켜 있으니 소름이 돋는 거야. 그리고 그런 느낌 알아? 분명 머리카락인데 강아지를 만진다든지 할 때 그 생명체의 느낌 말이야. 어깨에서 그걸 떼어내는데 머리카락을 손가락 끝으로 집어 올릴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때부터 난 문을 열어놓고 부모님에게 보고 있어 달라 하고 머리를 감았는데 정말 귀신의 짓인지 부모님이 보고 계시면 머리카락이 엉키지 않는 거야. 어느 날 부모님이 출장을 가시고 혼자 집에 남아서 있는데 머리를 감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거야. 그래서 무서운 걸 꾹 참고 눈 따가워 죽겠으면서도 눈을 뜨고 머리에 샴푸질을 했어. 그리고 물을 뿌리고 씻어내는데 눈에 샴푸가 들어간 게 너무 따가워서 어쩔 수 없이 눈을 감았어. 근데 그때 엄청 무서워서 한쪽 손을 위로 뻗어서 귀신이 못 오게 팔을 휘둘렀어. 그런데 그때 말야 팔을 휘감는 이질적인 감각이 느껴지며 닭살이 확 돋는 거야. 바닷물에 푹 젖은 미역이 팔에 감기는 느낌이랄까.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팔을 휘저으며 뛰쳐나왔어. 그랬더니 그 감각도 사라지더라. 그때만큼 무서웠던 적이 없어서 수건으로 대충 물 닦고 PC방이라도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진짜 위에서 뭔가 휙 나올 것 같은 긴장감. 정말 장난 아니더라. 너희들도 절대 눈을 감고 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면 머리 위로 손을 뻗지 마. 그리고 하나 더 경고해 줄게. 어두운 골목길에 혼자 걷다가 뒤에서 누가 막 따라오잖아. 뒤는 돌아봐도 돼. 하지만 절대로 위를 쳐다보지 마. 후회할 거야. 세 번째 이야기, 스키 여행 중 만난 수상한 여름옷 남자. 어느 지방으로 스키를 타러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차로 가게 되었는데 지도를 보던 도중 이쪽이 가까운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딱히 눈도 오지 않기 때문에 산을 넘어가는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차선이 1차선 도로로 바뀌고 좁은 산길이 계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불안한 듯이 말하더군요. 이거 완전히 잘못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지도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가까웠어. 고개 넘어가면 바로야. 나도 잘못 온 것 같았지만 일단 눈도 안 내리고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라 산길을 계속 나아갔습니다.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들. 민가 하나 눈에 띄지 않는 산길. 경쾌한 음악이 흐르는 차 안과는 반대로 우리 두 사람은 말 없이 깊은 밤의 산길을 한결같이 묵묵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민가 하나 보지 못하고 1시간 가까이 달려서 드디어 고개에 도착한 그때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누가 있어. 친구의 목소리에 나도 사람의 모습을 알아차렸습니다. 속도를 조금씩 늦춰서 가까이 가보니 그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이는 30대 정도로 보였고 이쪽으로 손을 흔들며 생글생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차의 창문을 콩콩하며 노크했습니다. 하지만 밖이 너무나도 추워서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몇 센치 정도만 문을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저쪽에서 차가 멈춰버렸어요. 괜찮다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왠지 나와 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작게 연 창문 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열어주세요 좀. 문은 잠겨 있었는데 밖에서 문을 열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좀 열어줘요. 웃고 있는 얼굴과는 정반대로 딸가닥거리며 문을 열려는 소리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문을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출발하자. 문 절대 열지 마.
친구가 소리치자마자 나는 바로 엑셀을 밟고 그 남성을 내버려둔 채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드디어 민가가 보일 무렵 침묵하고 있던 친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알아차렸지? 그 사람 이런 한겨울인데도 여름옷을 입고 있었어. 거기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입김조차 나지 않았잖아. 절대 산 사람이 아냐. 네 번째 이야기, 서울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의 기묘한 사건. 대학생이었던 때 내 친구 A는 사람을 놀리는 것을 좋아했다. 예를 들면 레스토랑에 모두 4명이 들어가서 점원이 4분이시네요. 라고 하면 A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잘 보세요. 5명인데요. 라고 소리를 치곤 했다. 꽤 끈질기게 장난을 치기 때문에 A는 정말로 뭔가 이상한 것을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A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곤 껄껄 웃을 뿐이었다. 주위 사람들이 몇 번이나 그만두라고 충고했지만 A의 장난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언제나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던 A가 모처럼 혼자 식사를 할 생각으로 가까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다. A는 창가 쪽의 자리에 앉았다. 곧 웨이터가 와서 물이 담긴 컵을 A 앞에 놓았다. 그리고 A의 앞자리에도 물이 담긴 컵을 놓았다. 빈자리였는데 A는 어라? 하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누가 여기에 벌써 앉아 있었나? 그럼 웨이터가 잘못 온 거겠지. 누군가 오면 그냥 비켜주자. 라고 생각했고 곧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왔다. A는 나폴리탄 스파게티를 주문했다. 가게에 자신을 제외하면 다른 손님이 없어서 A는 역시나 웨이터가 실수로 물을 따라 놓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나폴리탄 스파게티가 A의 앞에 놓여졌다. 그리고 A의 앞자리에도 놓여졌다. A는 잔뜩 화가 나서 웨이터에게 왜 나 한 사람뿐인데 2접시나 내놓는 겁니까? 라고 말하자 웨이터가 깜짝 놀라며 어머, 아까 전까지만 해도 2분이셨는데 라고 했다. 계산대의 점원도 A와 다른 손님 1명이 같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A는 단단히 화가 나서는 가게를 나섰다. 이제 이런 장난은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어느 가게를 가든 A가 들어서면 점원이 꼭 한 사람이 더 많다며 계산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처음 갔던 패밀리 레스토랑은 물론이고 여행지의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누구와 함께 가도 1명 더 많게 계산이 되는 것이었다. 심지어 만원인 열차 속에서도 A의 앞자리만 텅 비어있는 일까지 생겼다. 또 다른 누군가가 내 곁에 붙어 다닌다. 이런 생각으로 A는 무서움에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노이로제 기미뿐만 아니라 체중까지 줄어들며 마치 딴 사람처럼 바뀌어 버렸다. 몇 개월 정도 A는 그 생활을 계속했다. 밖에 나갈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또 다른 누군가라는 존재를 상대하지 않으려는 노력이었다. A는 긴 시간이 지났으리만큼 그 존재가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오래간만에 나온 바깥은 대단히 기분이 좋았다. A는 그대로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레스토랑 안은 꽤 사람도 많고 밝고 화사했다. A는 평범한 자리는 아직 조금 거리껴서 아무도 없는 카운터로 앉았다. 자신이 왜 겨우 이런 것으로 고민했나 싶을 정도로 상쾌한 기분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점원이 카운터에 앉은 A 앞에 물이 담긴 컵을 놓았다. 그리고 A의 옆에도 그 옆에도 물이 담긴 컵을 놓았다. 5번째 이야기, 어린 시절의 고향 산신 공포. 나의 초등학생 시절 이야기이다. 나의 고향에서는 저녁이 되면 아이들에게 집에 돌아가라는 동네 방송이 나왔다. 방송이라고 해도 빨리 집에 돌아가라. 이런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라 저녁 노을 작은 노을의 멜로디가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며 울려 퍼졌다. 그렇지만 한참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방송은 잡음일 뿐이었다. 방송이 울려 퍼져도 날이 저물 때까지 노는 것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방송은 어른들의 경고였다. 난 그날 혼자서 도토리를 줍고 있었다. 우리 마을에는 도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산이 있었다. 그 산은 아이들에게 거대한 놀이터와 같았다. 바삭거리는 낙엽을 밟으면서 나는 예쁜 도토리를 찾아 걷고 있었다. 하나를 찾으면 주저앉아 그것을 줍고 근처에서 또 도토리를 찾아냈다. 그런 식으로 나는 계속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때 도토리를 줍는 것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종종 하나의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주변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곤 했다. 그날 나도 그런 상태였다. 멀리서 저녁 노을의 멜로디가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도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싶으면서도 조금 더 주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도토리를 줍고 있었다. 얼마나 되었을까? 손에 든 비닐봉지에는 도토리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나는 만족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주변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내 겨드랑이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고 난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갈래. 무서움을 떨쳐내려고 나는 소리내서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점차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발을 내딛었을 때 나는 내가 산에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조차 알아차렸다. 도토리를 줍는 것에 열중한 나머진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켰다. 따로 어디에 표시를 해둔 것도 아니었다. 산을 올라왔는지 내려왔는지조차 몰랐다. 난 한참을 생각하다 어느 동화를 떠올렸다. 헨젤과 그레텔. 빵을 뜯어서 표시를 하고 그것을 따라 돌아왔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거꾸로 도토리를 주워서 왔으니 도토리가 없는 쪽으로 가기로 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인데 당시 어렸던 나에게는 대단히 괜찮은 생각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도토리는 어디에나 떨어져 있었고 해가 진 상황에서 도토리가 없는 쪽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나는 옆에 있는 바위에 걸터앉아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있었다. 그리고 때때로 멀리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에 잔뜩 겁을 먹고 있었다. 점차 어둠 속에서는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옛날 이야기에서 들었던 산에 사는 거대한 짐승. 산에 조난당해 죽은 사람들의 귀신. 차례로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환각을 보며 내 정신은 점점 흐릿해져 갔다. 난 이대로 죽는 것일까? 공복과 추위, 환각에 시달리던 나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몽롱한 와중에 나는 무엇인가가 낙엽을 밟으며 걷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난 모든 신경을 귀에 집중해 소리를 들었다. 역시 무엇인가가 걷고 있었다. 소리에서 그것은 내 발 달린 짐승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사람일까? 소리의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만약 사람이라면 등불 하나 없이 이 시간에 산길을 걸어 다닐 수는 없었다. 거기다가 도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 소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다가왔다. 난 정체 모를 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소리는 나지만 모습은 안 보였다. 난 두려워서 반대편으로 도토리를 던지며 그것의 주의를 끌기로 했다. 하지만 비닐봉지에 손을 댄 순간 부스럭하고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방금 전까지 들려오던 발소리가 분명히 나를 향해 오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눈앞까지 도착했다. 그리고 내 주변을 빙글빙글 뛰며 돌기 시작했다. 주변의 풀들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이곳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난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풀이 흔들리고 발소리는 들리는데 그 정체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난 소리도 못 내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발소리는 점점 다가와서 흔들리는 풀이 내 몸에 부딪힐 정도가 되었다. 난 여기서 죽는다. 막연히 드는 그 생각에 눈물은 점점 더 넘쳐 흘렀다. 나는 눈을 감고 이빨을 악문 채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렸다. 그렇게 어느새 발소리가 사라졌다. 불의 흔들림도 느껴지지 않았다. 난 살았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을 떴다. 그리고 난 한순간 숨을 멈췄다. 내 코앞에 주름투성이의 추악한 얼굴이 있었다. 마치 고대 유적에서 발굴된 미라 같은 모습이었다. 그것과 시선이 그대로 마주쳤던 것이다. 안니모와 테기이타. 기분 나쁜 목소리로 그것이 말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살던 지방의 사투리와도 전혀 다른 독특한 분위기의 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난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현실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히 들려오고 있었고 점점 목소리가 험악해지고 있었다. 뭐라고 말하는 것인지 열심히 생각했다. 생각하는 동안에도 소리는 계속 커져서 고막이 터질 것만 같았다. 점점 그것에 눈이 대굴대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얼굴 전체가 덜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한 것인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나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도토리가 가득한 비닐봉지를 그것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그 순간 흔들리던 얼굴이 멈추고
눈의 초점이 내가 내민 비닐봉지로 향했다. 그리고 큰 소리와 함께 그것은 내가 내민 봉지를 들고 크게 웃으면서 사라졌다. 그대로 나는 공포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아침까지 떨고 있었다. 내가 그곳에서 움직인 것은 아침 해가 뜨고 나서였다. 밤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려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지만 한동안 산속을 걷자 나를 찾고 있던 어른들을 발견했다. 나는 안심한 나머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면서 어른들을 불렀다. 어른들에게 안겨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는 밤새 울고 있었던 것인지 눈가가 부어 있었다. 아버지는 내 머리를 한 대 때린 뒤 울면서 나를 껴안았다. 머리는 아팠지만 드디어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느껴졌다. 나는 산에서 봤던 것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지만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며 한 대 더 맞았다. 하지만 나중에 내가 산에서 봤던 게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마을 안에 소문이 돌며 한 할아버지가 나를 찾아왔다. 할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마을에 사셨던 분으로 우리 마을의 역사에 관한 책을 쓰고 계신 분이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내가 봤던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여쭤봤다. 할아버지는 생긋 웃으면서 그것이 산신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그 이상한 말은 무엇을 가져왔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마을에는 먼 옛날 가을에 수확을 거두면 산신에게 감사와 함께 내년의 풍년을 기원하며 공물을 바쳐왔다는 것이다. 나는 그때 도토리를 내밀었다. 할아버지는 만약 그때 내가 도토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나를 곡물로 데려갔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오래된 일이지만 지금도 가을이 되어서 해가 빨리 저물 때면 그 산신의 모습이 생각나곤 한다. 6번째 이야기, 수련회에서 만난 미스터리한 여자아이들. 내가 고1 때 시험이 끝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련회를 갔었어. 물론 즐겁게 다녀오진 못했지만 말야. 첫날 버스를 타고 수련원에 도착해 입소식을 하게 되었는데 다들 알듯이 처음에 연습하고 진짜 입소식을 하잖아. 그렇게 교장 선생님이 열심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 우리는 다들 당황해서 누군가 싶어 소리가 났던 쪽으로 쳐다봤지만 그때 입소식하는 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의아해했어. 우린 남고였기 때문에 남학생들 뿐인데 분명히 웃는 소리가 여자아이였거든. 여선생님이라 해봤자 선생님들은 전부 단상 위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교관도 전부 남자였어. 우린 그렇게 입소식 때부터 섬뜩한 기운을 느꼈어. 일단 그 일이 지나간 뒤 그날 저녁이 오고 가장 넓은 방을 받았던 우리 방은 학교의 양아치들이 와서 자기들 방으로 우리 반 아이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겪은 야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 나도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저기 봐봐 창문에 여자 있다. 우리가 당시 2층이었는데 창문 정면을 통해 멀찍이 보이는 3층 창문에 여자애들 방이 보였어. 여자애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고 우리는 조심히 소리를 질러 불렀어. 소리를 들은 여자애들이 이쪽을 쳐다보더니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해주더라. 그리고 여자애들이 우리 보고 우리 방을 놀러와도 괜찮겠냐고 소리를 질렀어. 우리는 빨리 오라고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여자애들이 있던 방이 불이 팍 꺼지더라. 우리는 소리 지르다 교관한테 들켰나 싶어서 재빨리 창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어. 자리에 누워서는 여자애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3층의 여고가 온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며 잡담을 했어. 당시 방의 침대가 2층 침대였는데 2층에 누워서 잡담하는 도중에 누가 내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야. 난 어떤 놈이 장난치나며 발목을 봤을 땐 아무도 없었어. 난 처음엔 누가 도망쳤나 보다 생각했는데 결국 우린 이야기를 하다 잠들게 되었어. 한참 자고 있다가 일어나니까 옆에 친구가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서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깨웠더니 가위에 눌렸다며 덜덜 떠는 거야. 가위 내용은 이러했어. 한참 자는데 방문 소리가 나길래 교관이 자고 있나 안 자고 있나 확인 왔나 싶어 생각하고 슬쩍 눈을 뜨길래 여자애가 4명 정도 들어오더란 거야. 그래서 몰래 오려다가 늦었나 싶어서 일어나려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란 거야. 그래서 그 여자애들을 다시 봤더니 애들이 정상이 아니더래. 다리가 부러져서 뼈가 튀어나오고 머리가 깨져서 피가 줄줄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끔찍한 형상을 하고 있더래. 그러더니 2층 침대 위로 올라가더니 친구들 위에서 쿵쿵 튀면서 자기들끼리 하호호 막 웃더니 가위 눌린 친구 눈앞까지 다가오더니 우리가 싫어 라며 묻더니 얼굴이 막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래. 그리고는 친구 목을 부여잡고는 놀러오라며 하며 소리를 악지르더래. 그렇게 친구는 기절했고
해가 떴을 땐 아무도 없더래.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는 무슨 그런 이상한 가위냐며 겁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체조를 하고 밥을 먹은 저희는 여학생들을 찾으러 3층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3층에 아무도 없길래 아직 아침 프로그램이 안 끝났구나 하며 다시 내려가는데 2층에서 반키 나눠주던 교관이 내려오는 저희를 보더니 너네 왜 거기 올라갔어? 라고 하길래 우리는 그냥 놀러 갔었다고 하고 3층 쓰는 여고는 어디 학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교관이 한 말을 듣고 나서는 수련회 내내 덜덜 떨며 꼭 붙어 다녔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고는 없어. 그리고 저희는 혼날 것을 각오하고는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더니 난감한 표정으로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하더군요. 그 건물이 안쪽 난간이 가깝게 붙어 있어서 여고에서 놀러 왔을 때 그 난간을 타고 이동을 했더라. 근데 그 쇠창살이 떨어지면서 4명 정도 떨어져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 이후로는 개들 봤다는 사람이 많긴 해. 7번째 이야기, 칠곡 팔거천에서의 무서운 밤. 저는 대구 북구 칠곡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희 언니가 겪은 일입니다. 칠곡엔 팔거천이라는 개천이 칠곡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팔거천 중에서도 모중학교로 가는 쪽은 밤에도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데다가 가로등도 적어서 밤길에 다니기엔 으스스한 곳입니다. 특히나 안개가 자주 껴서 더욱더 으시시해요. 그날따라 안개가 평소보다 심한 날이었는데 길에는 언니 외엔 아무도 없어서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양쪽 손에 각각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아주머니가 스쳐 앞으로 지나가더랍니다. 처음엔 아주머니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나 싶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분명히 앞질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스쳐 지나감을 반복하더랍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는데 이상하게도 안개 속에서 계속 헤매기만 하는 데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가 않더랍니다. 정말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될 정도로 정신없이 헤매다 보니 다행히도 집 근처였는데 시간을 보니 집까지 1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1시간이 넘어 도착했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현실 자매인지라 언니가 절 겁주려고 장난치는 걸로 듣고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막내 동생과 함께 새벽에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는 길에는 팔거천이 있기에 저도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연기 안개가 자욱했는데 제 동생은 남자친구와 통화한다며 뒤에 멀찍이 떨어져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먼저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양손에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아주머니가 뒤에서 나타났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못 봤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분명 아줌마는 앞질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몇 분 후에 제 뒤에서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또 아줌마는 앞질러 나갔음에도 제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너무 놀라서 기절하기 직전 누군가 제 어깨를 꽉 움켜쥐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저보다 더 하얗게 질린 채로 당황해 있는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라고요. 언니, 왜 자꾸 제자리에서 맴돌아 무섭잖아. 8번째 이야기, 예비군 훈련장 옆 무덤의 비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학교에서 돌아오면 밤 11시까지 아버지 혼자 운영하시는 치킨집에서 자주 일을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그날 역시 밤 11시에 일을 끝내고 날이 너무 더워서 가게에 오토바이를 타고 산으로 바람을 쐬러 올라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겁도 없었던 거죠. 저희 동네엔 산 쪽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서 길이 포장되어 있었거든요. 훈련장 입구 조금 가기 직전에 약수터가 하나 있고 그 바로 아래엔 큰 고목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목 옆에는 이름 모를 무덤이 한 구 있었습니다. 저는 약수터 근처에서 오토바이에 걸터 앉아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 온몸에 오한이 들며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무서워진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나무에 무언가가 걸려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무엇인가 싶어서 유심히 바라보니 하늘색 바탕에 흰 물방울 무늬가 수놓아진 원피스가 걸려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산 아래에 있으며 산 부근에는 민가가 없었는데 말이죠.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궁금했지만 이미 온몸에 소름이 끼친 상태여서 저는 얼른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산을 내려와서도 그 원피스가 마음에 걸렸던 저는 아버지께 내 방금 산에 갔다 신기한 거 봤대이 라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의 무덤 옆에 나무 하나 있잖아. 거기 나무에 웬 원피스가 하나 걸려 있더라니까. 라고 대답했더니 아버지가 흠칫 놀라시며 원피스? 어떤 거라고 다시 되물어 보셔서 하늘색인가 파란색인가 흰 물방울 무늬였는데 이렇게 대답했더니 아버지가 다시 놀라시며 말하더라고요. 근데 니 거기 가로등도 없어서 깜깜할 낀데 우에 봤노? 그렇습니다. 그곳은 산이라 가로등이 전혀 없어서 올라갈 때도 오토바이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산에 올라와서는 오토바이 시동을 꺼놓고 있었고 라이트 또한 꺼져 있었습니다. 결코 그것이 원피스였다는 것. 또한 색이나 무늬는 못 보는 게 정상인데 너무나도 정확히 봤다는 겁니다. 그 사실에 놀라 제가 멍하니 넋을 놓고 있었더니 아버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참, 신기하네. 니 그거 못 들었나? 오늘 낮에 그 나무에다 목매다 죽은 여자가 있었거든. 그 여자가 입고 있던 게 그 색의 그 무늬인 원피스 일기인데 니 학교 안 가고 땡땡이 까고 산에 숨어 있던 거 아니가?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소름과 오한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학교에 있었던 거죠. 도대체 제가 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그때 느꼈던 시선은 아마 그 여자의 영혼이 저를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